제주도 출신 첫 목회자이면서 첫 번째 선교자였던 이도종 목사의 믿음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제주도 내 4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제주도 복음화를 일궜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에서 댕기열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진행 시 예방과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종교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범종교 차원의 정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제주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건 110년 전입니다. 제주도는 독차성이 강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전도가 힘든 지역인데요. 하지만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한 여러 목회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최초의 목회자인 이도종 목사의 순교 이야기를 변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주도 최초의 목사이자 최초의 순교자. 모두 이도종 목사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제주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지난 1908년 한국교회의 첫 선교자였던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전한 복음의 씨앗은 어렸던 이도종 목사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이도종 목사는 1910년 평양으로 유학을 떠나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 제주도 출신 첫 번째 목회자가 됩니다. 일제의 기독교 탄압 속에서도 이도종 목사가 제주도에 세운 교회는 서귀포교회와 남원교회 등 총 10곳. 이 목사가 생전 시무했던 대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류덕중 목사는 이 목사님은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제주도 교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놓은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하죠. 그 순교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교회에 이름을 남기신 분이 이도종 목사님인데 그 선진들의 어떤 흘린 그런 어떤 수고와 아픔 속에서 지금의 제주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척박함 속에서도 이후에도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제주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종 목사는 지난 1948년 일어난 4.3 사건의 여파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도종 목사의 손자인 이동혜 씨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교인들의 만류에도 교회에 출석하셨다면서 사택에서 대전교회까지 5시간 거리를 매일 걸으며 목회를 이어가다 무장대에 붙잡혀 순교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순교하시던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흙은 한 50cm 정도 덮어 있고요. 거의 돌로 그냥 막 짓눌러 버린 거예요. 보니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 자세로 있고 자전거에 타고 싣고 다니던 가방, 그 가방을 좀 달라 해서 그 가방에서 성경책과 회중시계 항상 사고 다니던 회중시계를 꺼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이것을 당신들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후일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무참한 그런 생매장으로 순교를 당하셨죠.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 이도종 목사가 목숨을 포기하며 전한 복음으로 제주도에는 45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도종 목사는 제주도의 첫 번째 목사이자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신앙의 선구자였던 이도종 목사의 삶을 되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앞장서는 기독교인들이 좀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2019년도 2차 원래 모임을 진행하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성명문을 통해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하고 앞으로도 평화헌법을 견지해 양국의 상생 우호 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래 모임에서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총회장들이 신입 회원으로 인사했습니다. 류정호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길 잃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시대의 부름을 자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빛이 되는 교단장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나부터 캠페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교회 사명 제고와 함께 사역의 확대를 위해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영모 나부터 캠페인 공동대표는 앞으로 이 캠페인이 사회 운동으로도 확산돼 기독교 가치 중심의 운동이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철 한교총 공동대표는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한교총과 나부터 캠페인이 함께 사역을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지난 22일 최근 홍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3만 달러를 긴급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잇따른 폭우와 산사태로 사상자와 이재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인성 질병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긴급구호 4등급을 발령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9일 시작된 폭우로 인해서 17개 지역이 침수돼 약 100만 명의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댕기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댕기열 모기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지 상황은 어떤지 태국의 송형관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댕기열은 동남아 풍토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하고 증상은 어떤지 알려주시죠.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 물리는 것으로 감염이 되는데요. 댕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는 집 주위에 서식하는 모기이며 보통 비가 내린 후 고인 물 웅덩이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댕기열 모기는 주로 낮에 활동한다고 합니다. 감염에서 발병까지 잠복기가 보통 3일에서 7일로 증상은 갑작스런 발열이 3일 이상 지속되며 식욕부진과 오한과 두통, 근육통, 그리고 온몸이 가렵거나 피로하고 혈소판이 감소할 경우 잇몸 출혈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도 동반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 정도가 지나면 회복되기도 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댕기 출혈로 발전할 경우 40에서 50%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도 댕기열은 있었는데 올해 유독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태국 보건부에서 금년 7월 9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댕기열이나 댕기 출혈 환자는 작년엔 28,732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2배가 늘어난 44,671명이고 사망자 수도 작년 37명에서 금년에는 67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별로 발생 현황을 보면 1월 달에 5,000명이었으나 5월부터 급격히 늘어나 8,000명, 그리고 6월에 15,440명으로 늘어 최고조를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부가 5,391명, 사망자 4명, 중부가 12,981명, 사망자 19명, 남부가 6,504명, 사망자 11명, 그리고 제가 선교사역을 하고 있으며 태국 국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동북부 지역이 2만 10명으로 가장 높고 사망자가 무려 28명이나 됩니다. 연령별로 보면 5세에서 14세가 19,037명이며 사망자가 무려 3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5세에서 34세가 16,277명으로 사망자가 17명인 것을 보면 주로 5세에서 34세까지 연령대가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국가인 라오스,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의 댕기열 환자가 급증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태국 공중보건부는 레오트레비라고 하는 모기덫을 개발해 취약적인 동북부와 중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 개에 300바트,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사용 결과 급속히 모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댕기열 확산 현장에 지방단체나 병원, 학교 등에서도 자체 방법들을 개발하거나 모기장을 설치하는 등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단기 선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때라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예방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태국 보건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집안에 물이 있는 곳에 모기를 먹는 물고기를 키우거나 모기가 많은 곳을 피하고 건강 유지를 위해 유용한 음식이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에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주로 아열대나 동남아 지역의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낮은 댕기열은 주로 해외에 다녀온 후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댕기열 예방법은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어 물이 고인 지역이나 모기가 많은 지역을 피하거나 개인적으로 모기에 안 물리게 주의해야 합니다. 사역 후 몸을 깨끗이 씻어 청결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 사역 중 취침 시 모기장을 설치하거나 모기 기피제 등을 뿌리고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단기 선교팀에 귀한 섬김 사역의 열매와 기쁨의 수확을 위해 선교지에 기승하고 있는 댕기열로 그 은혜가 감소되지 않기 위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선교지 댕기열로 인해 어림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빠른 회복과 더 이상 사망자가 속출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댕기열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고요. 이쪽 지역으로 단기 선교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태국의 송형관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일수록 풍토병 노출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적절한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의료시설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곳들을 찾아 나서는 의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나라면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 부룬디도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룬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s easy to miss on a map. Roughly the size of Maryland, Burundi is one of Africa's smallest countries. It used to be the third poorest in the world. Now it's number one. The average person here lives on less than $1 a day. In 2013, American Jason Fader moved his wife Heather and their 2 kids to Burundi to serve as a missionary doctor in this remote valley. Kibuye Hospital is about 3 hours outside the capital city. Between here and there is no surgeon. The majority, all except for me, of the surgeons in Burundi work in the capital city. And for a population of 10 million people, there are only 13 surgeons, with Fader becoming number 14. And on a typical day, how many surgeries are you doing? I schedule 1 or 2, and we end up doing 10. Like many other missionaries here, he raises his own support.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a place in the U.S. where I could have even a smidgen of the impact that one surgeon can have here in the middle of Africa. There's 2 million people out there that have no surgeon, and I'm happy to be here to help care for them. Half of Burundi has no access to potable water. Some 70% of the nation lives below the poverty line. There's no health care to speak of. So as you can imagine, this small Christian hospital here in a remote corner of Burundi acts as a lifeline to tens of thousands of people. Rachel and Eric McLaughlin, Alyssa Feaster, and John and Jessica Cropsey joined the Faders in Burundi as missionary doctors. On fait ça 10 fois par jour. Pas de problème. John Cropsey is one of only 3 ophthalmologists here. The work we do is stressful. Got cross-cultural conflict going on. You've got stressful work, limited resources. During dry season, we can have as little as 2 hours or even sometimes no power during the day. Lord God, I thank you for this chance to be here today. I pray that you would be with this woman and her baby. I pray for a safe delivery. In your name we pray. Amen.
Rachel McLaughlin is one of just 20 OBGYNs. Faith in Christ and the opportunity to help the less fortunate are just some of the reasons that compel these doctors to serve in less than ideal conditions. God has called us to this place. So he's called us to hard work, but he's called us to good work. And I think that we can see his redeeming story when we have the eyes to look for it. In addition to meeting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Fader's team also trains a new generation to serve here. We thought the opportunity was really great to come to Burundi to disciple and train medical students and hopefully residents in the future in order to be physicians who can care compassionately for their people in Jesus' name and provide excellent health care. Fader says Gerson's generous gift will continue to touch and heal the lives of countless people across this nation. It's amazing how much you can do with so little. You know, we're not doing laparoscopic esophagectomies, but we are helping people walk. We are saving lives at the rate of sometimes thousands per year. 최근 검찰이 인기 있는 먹방 유튜버 중 한 명에게 허위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해당 유튜버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된 이번 사건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유튜버 먹방 유튜버 중에 이제 벤츠라고 있는데 그 아주 인플루언서로서 상당히 많은 그 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그 유튜버들이 그 팬들이 많은 그 유명 유튜버들은 결국은 자기의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공판이 곧 시작이 되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허위 광고가 이게 사실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그 광고의 기준이라고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그 벤츠라는 그 유튜버가 자기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결국은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가 제품에 비해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렇다면 이제 허위 과장 광고에 문제가 된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그 광고가 결국은 허위라는 것은 거짓을 꾸며서 광고한다는 것이고 과장은 실제적인 효과보다 부당하게 너무 과장돼서 소비자를 기망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허위 과장 광고의 기준은 사실은 추상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전달이 소비자로 하여금 속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추상적 기준만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 기준은 이제 유형화돼서 이제 나와 이제 점차 판례로 이제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벤츠의 경우에는 본인이 허위 과장 광고로 이번에 기소된 거는 본인이 직접 그 광고 문안을 작성한 게 아니고 그 자기 제품을 쓴 소비자들이 후기를 올렸어요. 내가 이거를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자기 SNS 계정에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해서 결국 이번에 기소가 된 거라서 이제 일반인들 특히 저 유명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후기를 자기 SNS에 올리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 이래갖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 기준이 결국은 추상적이라 유형화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런 그 추상적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제품이 뭐 100% 효과를 확신한다든지 우리 제품이 타 제품에 비해서 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명백하게 과장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닌 경우에도 허위 과장 광고로 기소가 되니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당사자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고 선고는 다음 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한 건가요?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벤치는 SNS 계정에 일반인들의 후기를 올린 걸 뿐이다. 그렇죠. 네. 후기를 올린 것일 뿐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에 고의가 없다. 네. 원래 이제 범죄 혐의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고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문제 삼는 것이 본인이 그 광고에서 주장하는 그 후기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입증하지 못하면 네.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요즘 이제 워낙 1인 방송 시대가 됐기 때문에 1인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게 이제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뭐 계속해서 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통업계나 뭐 IT 기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됐으니까 네. 유통업계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SNS 계정이라는 게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소통의 장이었죠. 네. 근데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기업들도 이 유튜버들을 광고로 또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기도 하고 또 유튜버가 스스로 마켓의 장을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 여러 가지 마켓이 그 온라인을 통한 마켓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유혹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유튜버들에 의한 것이 실제적인 기업이 아니고 개인 방송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개인이 돈을 받았다가 결국 사라지기도 하고 반품을 해줘야 되는데 반품을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제품의 질에 대한 그런 어떤 확증도 좀 갖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 기업에서 판매하는 거와 달리 본인이 스스로 제품을 어디 중소기업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판매 수익은 굉장히 큰데 실제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의상이라든지 또 뭐 호박즙 사건도 네. 있었죠. 이런 인부리 사건에서도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돼서 결국 유튜버들에 대한 이런 마켓의 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통제, 제도권 안에 넣어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이야기 나눈 것처럼 벤츠가 워낙에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다 보니 그리고 사실 SNS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들을 온라인 여론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크리에이터분들 특히 유튜버들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 마켓이지만 정치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결국 시범 케이스 아니냐. 벤츠가 유명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는 이것은 결국 제재를 위한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온라인 그 유튜버들에 대한 마켓의 장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통제 또 제재 또 관리 이거는 이제 역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예. 이렇게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제도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이제 그 1인 방송을 이 방송법에 의해서 규제하면 됩니다. 이 방송법은 이제 모든 방송은 그 방송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죠. 근데 1인 방송은 이 방송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그래서 지금은 방송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게 방송법에 적용을 받게 통합방송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1인 콘텐츠 방송 제공을 하는 사업자로 봐서 방송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하려고 이제 논의 중에 있고 또 청문회도 뭐 열고 뭐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빨리 변하지만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뀌는 세상 변화만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바뀌면 이제 뒤늦게 법이 따라가고 뒤늦게 따라가고
근데 1인 방송이 딱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1인 방송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제 그 마켓장을 보면 SNS 계정에서 보면 한번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죠. 그랬더니 한 90% 정도가 그 유튜버들의 글을 보고 거기에 연계된 제품을 구입했다는 사람이 한 90%쯤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도 규제를 하지 못하니까 더군다나 1인 방송은 1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1인이 자산이 없을 때는 또 피해자가 그대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방송법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제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대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거짓이나 과장은 우리 인간들이 참 미혹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분별력 있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적으로 좀 저희가 어떻게 좀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요?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은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런 son구처럼 결국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결국 외면당하게 되겠죠. 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 외면당하는 속도도 빛의 속도처럼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는 결국 곧 도태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명심해서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검열을 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또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종교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상열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다시 좀 짚어보자면 결국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요를 하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정확하게 좀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종교사회복지시설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6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는 거군요. 복지시설 내가 아니고 서울시에 이 신고센터가 있으니 여기에 신고를 해라.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센터에 지금 접수된 뭐 사례나 이런 거 좀 뭐 사례에 대해서 어떤 좀 제재가 이어질 것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재 서울시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가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통 따라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보도 자료 형태로 이제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이 신고센터에 대한 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신고가 되면 그러면 어떤 제재가 좀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제재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있고 또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권고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와 종교 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방금 그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교계와 정책 논의를 갖는다거나 어떤 사전 조율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신고센터 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제 깊은 유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사실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랑도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는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화 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좀 사전에 좀 같이 논의를 하자.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대응을 좀 그런 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도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 센터에 접수 가능한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접수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종단이나 종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직원들을 참석을 강요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이제 후원금 명목이겠지만 뭐 사찰에서는 시주를 강요한다든지 그다음에 종교 행위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참석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예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있겠군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걸 텐데 그동안 좀 노동부에 실제로 제소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울시가 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얼마 전에 뭐 종교복지재단 이제 감사 시에 직원이 이제 이런 종교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발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강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요라는 판단에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신고센터 개설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때도 퇴직하고 나서 종교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도대체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도 또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입사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기관과 또 직원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교 고유의 가치와 목적이 있죠. 그리고 아마 입사 시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기관의 입장이고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어떤 교회나 사찰이 아니라 일터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터라고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균형을 어떻게 서로 잡을 것인가. 저는 그 균형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직원들 개개인은 권리의식도 인권의식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공통점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이번 이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신고센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행위 신고센터 같은 경우 이제 개설되면서 우리가 잠재적인 뭐 신고 대상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종교 시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이 위축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예를 들면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인사라든지 업무에서의 불만 등이 있을 때 이제 종교 행위 강요라고 신고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이제 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그런데 비단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아까 맞습니다. 저희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가 대표적인 한국의 종교인 불교, 가톨릭, 원불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종교를 떠나서 서울시의 이번에 신고센터 개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우려와 함께 이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제안과도 대응을 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몇 가지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 전에 그 교단장들께서 대통령 면담 시에 종교의 고유한 목적,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게 좀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이제 좀 요청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내일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주제가 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정책 토론을 개최하는데 서울시의 인권위원도 토론자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립과 갈등보다는 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정책 토론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일 또 저희가 이번 서울시의 그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 개설에 대한 한국 종교사회복지협의회의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과정을 조금 거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어떤 법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어긴 것이 없는지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또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건 아닌지 저희들 내부를 또 살피려고 합니다.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기관의 역할 또 직원의 역할 어떻게 좀 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종교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는 게 이성을 배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계는 사회보다도 좀 더 높게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좀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공유 저희들이 하고 구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 종교복지시설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로 조건이 좀 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재정적인 면도 어떻게 하면 종단에서 좀 마련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다양한 차원의 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좀 공청회에서 많은 의견들, 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종교의 자율성을 또 침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좀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 한 번 더 우리의 역할이 그동안 어땠는지 고민하고 직원들 또한 그 역할을 함께 좀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갈등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상열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출신 첫 목회자이면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이도종 목사의 믿음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나부터 캠페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교회의 사명 제고와 함께 사역의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2019년도 2차 원래 모임을 진행하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종교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계 주요 교단 총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단의 연합과 일치, 특별히 대정부, 대사회적인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데 의미를 가진 만큼 교계 안의 또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한국계 회복을 견인하는 모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